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교정, 그러니까 영어 교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되긴 되는데, 근데 예. 이제 논문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는 메인 직접. 메시지, 그리고 예.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지 예.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어떤 논리적인 리즈닝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번역이라든지 영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딱 명확한 태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딱 문장 대 문장으로 매칭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 예로 이제 제가 어떤 학생 이제 영문으로 추천서를 써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부탁이 와가지고 내일까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글로는 다 있는데. 다 써놨고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영작을 좀 하다가 이제 단락별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시켜봤는데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보고서는 제가 이제 좀 이상한 것들 고치고 다시 쫙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유용성이 정말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그 언어 모델은 아니지만 뭐 저 최근에 제가 봤던 뭐 톡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알파폴드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단백질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했던 단백질 구조를 이제 찾아내는 이제 이런 것들 생성형 AI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논문인데요. 이제 사람의 뇌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문장을 읽거나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뇌 영상을 보고 무슨 말을 생각을 하거나 이제 들었는지 이거를 제너레이트하는 이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완벽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뉘앙스는 좀 비슷하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람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이제 리컨스트럭션하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뭐 하늘 사진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파란색 그림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 뭐 이제 사람의 이제 뇌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다운사이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2020년도인가 하여튼 MIT 연구원들이 그 변종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입력된 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또 FDA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생제 기준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항생제가 왜 어떤 이유에서 변종 박테리아를 죽이는지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인공지능은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여전히 뭐 3년째 코비드19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염병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지적 능력 가지고 대처하는 데는 너무 느리지만 예를 들자면 뭐 생성의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챗GPT의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동시에 혹시 챗GPT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예. 제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두세 줄 정도 간단히 작성했더니 한 페이지 정도, 한 10줄 내외로 좀 확장해서 작성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두세 줄짜리 작성한 내용을 챗GPT한테 회의록 이 내용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A4 용지 한 페이지가 꽉 차진 않지만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두세 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내가 한 10라인 이상으로 작성을 했다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챗GPT가 바로 뭐 1분도 안 돼서 작성해 주니까 매우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한 4-5개쯤 작성했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매우 편하게 이렇게 활용을 한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미드존이라든지 달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예체능에 매우 잘 못하거든요. 지질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림도 좀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작곡도 좀 해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취미 생활을 할 때 이 챗 GPT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미리 초안을 그려달라, 스케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면, 그러면 훨씬 더 이 수준 높은 그림, 수준 높은 그 작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한 단계 더 업하는,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김재희 교수님? 아까 이준우 교수님도 강승 교수님도 그렇고 이 재밌는 표현들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 하셨냐면 조금 고쳤으면 됐다. 그리고 초안을 이제 작성해 준다. 저는 여기에 그 유용성의 본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대신 내가 이제 최종 마무리는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거꾸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초안에 머무는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이제 사용 후기를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이 챗GPT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틀린 얘기 많이 한다.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야, 그럴듯하다, 근사하다, 답을 잘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 평가의 어떤 차이 같은 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결국 내가 이제 이 활용할 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를 좀 잘 배우는 게 이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고, 자칫하다가는 평균 이하로 이제 머무는, 여기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근데 사실 이제 챗GPT가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인식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문 영역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의 학문 분야가 너무나 분화가 되고, 또 우리의 삶도 너무나 분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똑같은 철학 전공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전공 분야가 조금만 달라져도 소위 뭐 서로 이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쓰는 용어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챗GPT가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또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챗GPT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원전 한 5, 6세기의 소피스트와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소피스트는 모르는 게 없는 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피스트는 소피아에서 온 것처럼 뭐 모든 것에 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지혜, 지식, 정보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이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지식은 너희들이 예컨대 돈 내고 배워가면은 뭐 어떤 소송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팔이를 한 거거든. 근데 챗GPT에 입력을 해놔가지고 얘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떤 지식의 영역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윤리적 문제를 다루면 그것도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 분야는 제가 뭐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답은 나오더라도 모르는 분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건 나 잘 모르고 그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문태수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데이터량을 처리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대답이 저는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게 저는 무서운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챗GPT가 가져올 이제 미래의 사회가 소위 유용한 유토피아만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사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제 인간이 일자리인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사에 의하면 골드만 삭스 분석 기사인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 앞으로 3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한다. 3억 개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 노동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자 기사입니다. IBM이 향후 5년 내에 7,800명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하겠다는 분야가 직원 생산성 평가, 그 다음에 인력 구성, 조직 문제와 관련된 전통 HR 분야입니다. 이게 HR 분야는 여전히 예를 들자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야인데 이 분야마저 예컨대 7,800명의 일자리로 AI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증가율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과연 미래의 이런 유휴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은퇴해서 영향은 안 받습니다만 인공지능에 혹시 우리 문태석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혹시 일자리 외에도 AI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떤 점에서 그래도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일자리 분야는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이제 산업혁명들을 거치면서 항상 이런 얘기들은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육체를 쓰는 직업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더 다른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이 어두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편향된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크다라고 그게 좀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statistical parrot이라고 얘기를 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것들을 그냥 막 짓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김재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좀 할 수 있는데 비전문적인 분야는 그럴듯하니까 그냥 믿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잘못된 정보나 뭐 아니면은 누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정보 같은 게 막 퍼지기 시작하고 그럼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같은 거에 이제 그건 이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요. 데이터가 이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정한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인터넷에 없고 편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 학습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편향적인 말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 또 이제 나쁘게 이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거 좋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좋은 이제 뭐 단백질을 만들어줘, 좋은 항생제를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렇게 GPT를 쓸 수도 있는데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픈AI에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뭐 인스트럭트 GPT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제대로 안 나오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구멍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주인공이 뭐 그러니까 폭탄 제조법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답은 안 나오는데 뭐 SF 소설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폭탄을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소설을 써줘 그러면 쫙 나오는 이런 예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 악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허위 정보가 오히려 더 커다란 위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내지는 또 나쁜 의도 이것에 따라서 허위 정보가 생성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입력과 예를 들자면 간섭하고는 관계가 없이 예를 들면 기계 자체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 정보는 다 허위 정보니까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그냥 다음 단어 네. 뭐가 나올지 제일 확률 높은 걸로 그냥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럴듯한 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가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물론 사실이 많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사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 기술로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챗GPT가 되게 유용하고 저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게 막 불덩이가 이렇게 불덩이가 막 있는 되게 위험한 게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 강승수 교수님 혹시 근데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챗GPT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이 거짓말쟁이라고 네.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뻔뻔한 라이어. 네, 그렇죠. 네. 또는 이제 어설픈 전문가라고 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hallucination이라는 얘기가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 바로 좌문맥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생성하는 그게 이제 이론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뭐 그럴듯한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생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신뢰도가 높은 전문 지식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신뢰도는 한 90% 정도이고 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10% 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활용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자리가 3억에 감소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때 기계화가 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으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식 노동자 이런 일자리들이 수억 개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산업혁명 때 공정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50%쯤 없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당 40시간 일하는 걸 챗GPT를 통해서 업무를 50% 경감하면 주당 20시간만 일을 하고 20시간은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 형태로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빈자리에는 이 챗GPT를 가지고
더 이제 정교하게 이메일 작성해 주는 도구, 보고서 작성해 주는 도구 등등, 여행 스케줄 짜주는 도구 등등 이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일자리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그 아까 이 상향 평준화 얘기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그 수준도 한 단계 업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기존 보편적인 전문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추가로 챗 GPT의 허점들이 많으니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더 품질 높은 지식 서비스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훨씬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로 우리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비행기 교통수단 혁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100명이 사망할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자동차 타지 말자, 비행기 타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발생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보완할 것인가로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추가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저는 이제 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단순 반복적인 근데 그 단순 반복이라는 부분이 컴퓨터가 처리해 줬었잖아요. 컴퓨터는 정말로 초기에 복잡한 덧셈뺄셈이라든지 이런 단순 반복하는 것을 대체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각 전문가 집단에서 변호사 의사들이 그 전문가들끼리는 보편적인 어쩌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부분,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챗 GPT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챗 GPT를 단순 반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챗 GPT한테 시키고 나머지 더 고급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내 역량을 더 상향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전반적인 그 상향 평준화 형태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가 곧 도래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칼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생산력과 생산성이 고도로 성장을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투입은 적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뭐 자기가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창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는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세계화와 과학과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한 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가위는 점점 더 벌어지고 이런 현상은 예컨대 뭐 스탠포드가 있는 실리콘밸리의 노동자의 연봉과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글의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한 3억 7천만 원, 8천만 원 가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CEO의 연봉은 3천억이라서 뭐 평균 임금 노동자의 800배를 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만 국한하더라도 대기업의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연봉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수 연봉도 완전히 지금 동결 상태가 되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유능한 전문가들이 되시면 언제 미국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국 남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것들은 우리가 좀 성찰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언뜻 떠오른 게 뭐냐면 물론 일제 산업혁명 또 러다이트 운동이 있어가지고 기계 파괴 운동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생산력으로 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는 비율이 지금
사라지는 비율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 거예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50%가 사라지고 네. 10%가 생겼어. 네. 그건 40%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60%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서로 그 타협과 법 제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월화수목만 일하고 금요일부터 쉬는 이런 부분이 당겨지면 이제 월화수 오전까지만 일을 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수요일 오후부터 수목금 일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형태로 이게 저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A가 월화수목금 일하고 네. B는 실업자가 되어서 굶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부분 선생님 해결해야 되는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입니다. 80년대 90년대 잡쉐어링 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연상시키는데요. 말하자면 예컨대 주 4일제 근무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면 이미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고급 노동자들 전문가 집단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집단들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챗GPT를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주당 지금 52시간은커녕 69시간 뭐 70시간 넘어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사회대조적으로 이걸 해결하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성찰의 목소리는 좀 적고 너무 챗GPT가 가져올 수 있는 혁명적 변화와 긍정적인 그 변화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 아닌가. 이제 철학자는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A가 B보다 예. 일을 조금 더 잘해. 네. 그러면 이제 B는 경쟁에서 뒤처지잖아요. 예. 그러면 A만 월화수목금 일하고 그렇죠. B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예.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예. 적절하게 A는 월급을 뭐 한 15%더 받고 예. B는 좀 더 적게 받지만 일은 20시간씩 나눠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자, 말씀은 버트란트 러셀이 한 100여 년 전에 100년까지는 안 가죠. 했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두 계급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게 잘릴까봐 실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저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이제 굶주림을 그냥 그 매일같이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적절하게 이렇게 섞으면 마치 전쟁 때 생산이 중단됐는데도 모두가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만큼의 잉여가 평상시에도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현은 안 됐죠. 그게 잘못하면 정말 큰 계급 갈등으로 이어져서 사회에 분열되고 예.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개별 사회 수준 말고 옥스팜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 동안 2년 동안 전 세계 그 1% 인구가 창출된 부의 63%를 독점해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주로 이제 나왔겠느냐 하면 당연히 이 정보통신 기술 쪽이죠. 빅테크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챗GPT 비롯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실은 거의 빅테크하고 이제 같은 그 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빅테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탈세 전문가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3조 5천억인가 이제 구글이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 몇 억? 뭐 하여튼 되게 낮은 제가 수치는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거기서도 탈세하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는가 보죠. 그건 뭐 아마 인간 전문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른바 이제 그 조세 회피 지역 네. 쪽에 이제 그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부는 엄청 창출하는데 세금은 안 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글로벌리 얘네들이 창출한 부를 세금으로라도 적절하게 이제 회수하면 그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최소한 마중물 정도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납세 의무마저도 그냥 서로 외면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아까 선생님 기대하신 그런 식의 이 함께 사는 사회 이게 가능할까 이제 사실은 그냥 납세부터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다면 예전에 우리 토요일 오전 일을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 업무 효율이 높아져서 4시간을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월, 화, 수, 수, 목, 금 나눠서보다는 원래 일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A, B가 근데 챗GPT를 씀으로써 5시간 또는 10시간 줄였어요. 그럼 35시간 또는 30시간을 일하는데 이제 월, 화, 수, 목만 일을 하고 월급은 같이 받는, 똑같이 받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챗GPT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주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SK, 빅테크 같은 경우에 CEO 경영자들은 대부분 경영학과 출신이거나 아니면 인문계 계통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거의 다 이공계 출신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결정조차 인간이 자의적으로 예컨대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너무나 특정한 관점과 특정한 시각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제 챗GPT가 가져올 미래의 부정적인 현상들 그러면 우리는 늘 SF 영화를 떠올리거든요. 예, 우리는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구글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프리 힌튼이 구글을 떠나면서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인류를 맞서라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뭐 구체적으로 킬러 로봇으로 발전하건 발전하지 않건 간의 관계가 없이 인간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인간의 아주 뭐 부정적으로 그리면 인간의 삶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우리가 우려하는 소위 일반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마 일반 독자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는 뭐 완전히 뭐 SF 영화가 실현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리가 사실 2030년, 2050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